젊은 나이지만 이미 평론가와 관객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는 감독 하마구치 류스케. 그의 문제적 신작이 최근 개봉했습니다. 독특한 제목으로 관객을 먼저 사로잡은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말이죠. 아사코, 드라이브 마이카, 우연과 상상 등 이미 많은 작품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친숙한 그의 신작은 개봉 전부터 많은 이야기를 낳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품을 보지 않았다면 이해하기 힘든 혹은 스포일러가 담겨 있는 이야기가 될 테니 꼭 작품을 관람하신 후 리뷰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일상 속 아주 사소한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산골 마을의 관광지 개발이라는 이야기. 관광지가 개발되면 수익을 올릴 수도 있으나 반대로 자연 산림이 훼손될 수 있다는 뻔한 이야기로 말이죠. 하지만 이런 평범한 주제라는 제약은 하마구치 류스케에게 별 어려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는 뻔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심지어 며칠간 벌어지는 짧은 사건이라는 제약마저 가뿐히 넘어섭니다. 언뜻 보면 지역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싶어하는 자본가와 마을의 전통과 자연을 지키고자 하는 원주민과의 대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들의 태도를 통해 보여집니다. 원주민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의문을 제기해 이 개발이 과연 마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알고 싶어 할 뿐이었죠. 자본가 역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싶어 하는 듯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코로나 지원금이지 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수익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플레이모드 측 직원들을 보며 마을 회장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자연보호니 뭐니 하는 거창한 목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류에서 벌어지는 일은 하루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되니 상류 사람들은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알량한 도덕심을 강조하지도 자신이 절대 선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알고자 했던 것, 플레이 모드라는 회사의 진정한 의도였습니다. 그들이 지원금이 목표였을지라도 진심으로 마을을 위했다면 기꺼이 협조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수룩한 시골 사람을 속여 넘기는 게 쉬운 일이라 생각해서인지 이들은 그 정도의 고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꿰뚫어 본 건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이들이 얕은 수를 써서 마을을 훼손하려 했기 때문이죠. 자연보호 역시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 물맛을 찾아 도쿄를 떠나 4년 전 이 마을로 이주한 우동집 부부에게는 그리고 하류 사람들 역시 식수로 사용하는 주요 수원지인 이곳을 지키는 건 사소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에게 이 문제는 다음 문제였습니다. 자연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확실한 청사진을 제안했다면 이들은 계산적으로 거래를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산골마을 사람들의 무기는 진실함입니다. 이들은 불쾌한 감정을 애써 누르려고 하지도 마음속에 없는 거칠애로 이들을 달래주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협상장에서 원했던 건 플레이 모드 사람들 역시 진실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 이들의 얕은 눈속임으로는 진실 속에 살아온 주민들을 속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야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상류와 하류입니다. 상류와 하류라는 말의 이미지에서도 느낄 수 있듯 이 단어는 계급 차이, 즉 자본가와 비자본가의 구분을 짓는 하나의 요소로 사용됩니다. 당연히도 이야기 속 상류는 도쿄의 플레이 모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설명회 때 고압적인 자세로 주민들을 대합니다. 시골 마을 사람들의 재산 수준, 지적 수준이 당연히도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 안일한 선민의식이 만들어낸 화법이었죠. 하지만 이들이 재산 수준은 하류였을지 몰라도 지적 수준은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어도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그리고 자연과 자본의 균형에 대해서는 도쿄 사람들보다도 빠삭하게 알고 있었죠.
타카하시와 마유주미는 본사에서 철저한 하류 인간이었습니다. 불합리한 본사의 계획을 알고 있었으나 제대로 얘기할 수도 없었죠. 이들은 플레이 모드라는 거대한 악의 수발일 뿐 어떤 사고를 하거나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장이 없는 자리에서 회사 일의 부당함을 토해내는 것, 설명의 자리에서 전문가인 척 하는 정도입니다. 그곳에서는 잠시 상류 사람들처럼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 경력을 뽐내기도 하지만 이내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역학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사장이 지시해 다시 타쿠미의 마을로 내려간 뒤의 대화에서입니다. 이들은 지저분한 소문으로 유명한 엔터계를 자청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해오던 일이 이것뿐이라 조금 더 타락해보고 싶은 찰나여서 등의 이유로 발을 담갔을 뿐인데 생각보다 깊게 물이 차오른 것뿐 이 일에 보람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하류임을 인정하는 이들은 하류 중에 하류였습니다. 더럽혀지고 볼품없는. 이들이 상류로 올라설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이 회사를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일을 떠나려 합니다. 마유주미는 이번 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하기로, 타카하시는 글램핑장 관리직에 지원함으로써 이들은 거대한 급류에 쓸려 다니는 소시민입니다. 한 번도 주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먹이사슬 최약체의 인물. 순진한 시골 사람들 머리 위에 서서 그들을 부려보려 했던 호가호이 속 여우. 그들은 타고난 운명과도 같던 하류인간을 벗어나 상류에 다시 한번 서고자 합니다. 그 상류의 물이 얼마나 깊고 맑을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에게 휩쓸려 가지 않고 내가 만드는 주도적 인생을 꿈꿨던 것이죠. 결말에 이르러 실종된 딸을 찾는 타쿠미는 총에 맞은 사슴 한 쌍도 발견합니다.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마주한 하나와 사슴이 담긴 앵글은 그들이 했던 이야기 때문에 더 큰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글램핑장을 만들면 사슴이 넘어와 인간을 공격하지 않냐는 말에 타쿠미는 야생 사슴이 겁이 많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은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다쳤거나 자신의 아이가 다쳤을 경우 그들은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다쳤다면 어차피 살아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다쳤다면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즉 하나가 겁없이 사슴 앞에 서서 모자를 씌워주려 하는 행동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모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아기 사슴은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기에 하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부모 사슴 역시 자신의 아이가 다쳤으므로 사람을 공격할 수 있었죠. 이는 하나에게 놓여진 위험, 더 나아가 불운한 결말을 암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슴 한 쌍은 이들 부녀에게 곧바로 대입됩니다. 사슴에게 습격당해 상처받은 딸과 지켜보는 아버지, 이들은 모두 공격성을 띨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다만 딸은 완전히 의식을 잃은 만큼 누군가를 해할 수 없겠으나 멀찍이 지켜보던 아버지는 공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쉽게 이해할 수 없던 결말 부분 타쿠미의 행동을 이해할 때 단서가 되어 주었죠. 사슴과 부녀의 평행 이론은 타쿠미가 타카하시를 과도하게 제압한 사건과도 연결됩니다. 사슴을 각각 부녀에 대입한다면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인물은 두 사람 외의 인물이라는 의미가 되죠. 사슴의 경우 먼발치에서 총격을 한 사냥꾼이 아기 사슴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이들은 자신을 다치게 한 사냥꾼 대신 자신에게 손을 내미는 어린 하나를 공격하게 되죠. 부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공격한 건 한 쌍의 사슴입니다. 그들에게 복수를 해야 할 것 같지만 타쿠미가 물리력을 행사한 건 타카하시였죠. 타카하시 역시 하나를 구하기 위해 뛰어가던 인물. 사슴의 경우 희생되었던 하나가 아기 사슴에게 모자를 씌워주려 했다는 점과 같은 상황인데
이는 그의 불행한 운명을 점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사건은 병렬 구조로 완전히 같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영역 밖 외부 요인으로 인한 공격, 어린아이의 죽음, 새끼를 잃은 아버지의 분노. 그 속에서 진짜 복수받아야 할 대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앵글 밖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대신에 앵글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갈 곳 없는 분노를 표출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타카하시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듯 하나의 죽음도 쉽게 이해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주체가 사슴이냐 인간이냐에 따라 관객은 다른 잣대를 들이밉니다. 하나를 죽인 건 사슴이기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끄덕이지만 타카하시를 죽이는 타쿠미를 보며 어째서 사람을 죽이지라는 의문을 갖는 것이죠. 이 의문은 인간의 도덕성을 사슴보다 훨씬 우월하게 보는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해한 완전히 같은 사건임에도 말이죠. 그래서 타쿠미의 행동은 복수라기보다 자연스러운 하나의 발작 증세로 이해됐습니다. 타카하시의 죽음이 안타깝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의 죽음 역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커다란 영역에서 볼 때 생명이 생명을 죽인 같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살인이라는 무거운 해석을 하기보다 충격적인 일을 목격한 작은 생명이 보일 수 있는 패턴 중 하나, 혹은 어떤 형태의 처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독특한 제목의 작품답게 제목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목이 등장하는 장면 역시 강렬합니다. 파란색 글씨와 빨간색 글씨로 Evil does not exist 라고 크게 등장하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붉은색으로 표시된 낫의 존재감을 지워낼 방법이 없습니다. 붉은색은 강조의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부정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즉, 붉은색을 생략하고 본다면 악은 존재한다 라는 확언적인 메시지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죠. 영화에서는 악으로 묘사될 만한 존재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주민들은 무시한 채 지원금을 위해 글램핑장 개설을 서두르는 플레이모드 회사 사람들, 유익거리로 사슴을 사냥하는 사냥꾼들, 그리고 명쾌하지 않은 이유로 살인을 저지르는 타쿠미까지 어떤 기준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악으로 구분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제목은 결국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이들의 행동이 정의롭다 볼 수 없어도 이를 악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플레이모드 회사 사장은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비열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지원금을 타내는 일이 불법이 아닌 편법이라면 그를 악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심심풀이로 사슴을 죽인 사냥꾼 역시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허가된 총기로 허용된 장소에서 사냥을 하는 걸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타쿠미에게도 면죄부를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딸을 구하려고 뜀박질을 했던 타카하시를 죽인 타쿠미에게도 말이죠. 그에게 주어질 면죄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자연의 모습과 생태계의 큰 틀에서의 순환일 겁니다. 커다란 생태계에서 먹고 먹히는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앞서 사슴과 인간의 병렬 구조에서 봤듯 하나의 사건이고 이 자연현상에서 선과 악의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즉 그의 살인은 살인으로 보아선 안 되며 커다란 생태계를 이루는 균형의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명쾌하게 떨어지지 않는 결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주제 속에서도 비범한 문제의식을 뽑아내는데 탁월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 그의 신작이자 오랫동안 클래식으로 회자될 법한 작품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였습니다.